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독일 이민자들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상호 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계속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구경할 도시는 저번에 이제 튜링엔 그 옆에 보면은 작센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작센. 구동독 지역입니다. 과거에 우리로 치면 이제 북한이죠. 남한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통일된다면 독일처럼 언젠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독 지역인데 라이프치히라든지 드레스덴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이제 좀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랜 전통의 도시고 클래식 음악의 도시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오늘 탐방을 하면서 텍스트 내용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이 화면이 조금 글자가 조금 이제 잘 보이네요. 자, 먼저 라이프치히를 먼저 보면은 여기도 뭐 방금 제가 지도상을 보여줬지만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컬러로 뭐 산맥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여기 표시되어 있죠. 라이프치히 이쪽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자유작센주입니다. 여기도 하나의 독립된 국가처럼 뭐 독일 연방주니까 대부분 뭐 국가들이 그렇지만 주가 그렇지만 이 작센주도 인구 밀도는 높습니다. 이 면적은 튜링엔처럼 그렇게 크지 않죠. 작센주도 하지만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자 여기서 이제 라이프치히 마틴 루트 여러분 알죠?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 루트의 독일 라이프치히에서의 신학 논쟁이 있었던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95개조 반박문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세계사에서 여러분 배운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유작센주는 자연 환경이 좀 북독일 쪽의 저지대로부터 남쪽으로 쭉 이렇게 보헤미아 지방하고 현재 체코입니다. 그 다음에 국경선을 맞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르처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맞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드레스덴 지도에서 나왔던 그 드레스덴 있죠? 됩니까? 자, 이제 조금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네요. 드레스덴입니다. 그죠? 드레스덴 옆에 보면 강줄기가 흐르죠? 엘베강. 그죠? 이렇게 파란색 줄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맥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드레스덴 남쪽에 보면은 엘베강이 아까 이제 우리가 파란색 그 지도에서 보이는데 엘베강이 협곡 사이를 이제 흐르는 지역인데, 이 작센의 스위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말은 이게 전망이 좋다는 말입니다. 경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작센 이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생태학적으로, 왜냐하면 구동독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옛날에 구동독 산업은 좀 첨단 산업이 아니고 뭐 석탄이든 어떤 화석연료든 좀 이렇게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가 많았죠. 그래서 뭐 우라늄을 채굴한다든지 또 갈탄, 뭐 석탄이나 이런 갈탄 발전소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그런 문제가 예전에는 심각해서 산림들이 많이 훼손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되고 이제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과거 동독 시절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 에르츠 산맥의 광산 지역이 이제 구동독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그 공업지대가 이제 여기 있고, 이 작센은 튜링엔과 함께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튜링엔 주와 함께 독일 최대의 산업지대를
과거에 그랬습니다. 20세기 초 때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첨단 산업들 때문에 많이 밀려났죠. 그 다음에 아까 지도에도 나왔지만 쯔비카우라고 있죠. 쯔비카우. 여러분 여기에는 쯔비카우가 안 나오죠. 제가 보여준 지역에 보면은 이제 여기 작센주에 보면은 쯔비카우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저는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 이렇게 한번 눌리면 조금 이제 작센주에 보면 쯔비카우라고 밑에 있죠.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지역들이 어쨌든 간에 전통 산업인 자동차 생산을 이제 독일 폭스바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동독차 여러분 혹시 압니까? 트라반트라고 들어봤습니까? 트랍이라고도 줄여서 말하는데 이게 동독을 대표하는 차였는데 이제 뭐 거의 사양돼 버렸죠. 사장되고 지금은 이제 과거 서독의 이제 국민차인 폭스바겐이 이제 이 지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지멘스사가 드레스덴에 그 마이크로 전자공학을 위해 기술 혁신 센터를 또 세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통일되고 나서 좀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수도는 이제 드레스덴인데,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참상 때문에 그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이 드레스덴입니다. 그래서 많이 파괴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축물들이 참 웅장하고 막 이랬는데, 뭐 엘베강의 플로렌스라고도 불렸습니다. 플로렌스 지방이죠. 그래서 드레스덴에는 여기에는 이제 옛날 건축물도 있었지만 이제 많이 파괴되고 해서 새로 신축하고 또 개축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페라 하우스도 또 재건축되고 전쟁 때 파괴돼가지고, 또 유명한 샤셴베르크 궁전도 있었는데 이게 개축되고 관광객한테 이제 지금은 구경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쟁의 어떤 상처가 많은 곳이 이 드레스덴입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덴이 제1의 도시면서 또 대학 도시인 라이프치히가 이제 이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는 구동독 지배 체제에서는 아주 평화스러운 거주 지역 중에 하나였고, 이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우리는 한결에다라는 슬로건 하에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월요일마다 했던 그 군중 집회가 이 독일 통일의 그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군중 대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가 1989년 10월 9일에 이 라이프치히에서 월요일 군중 대집회가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계기도 만들었고,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독일의 중심이 되었던, 우리로 치면 평양이 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주변 실상을 알고, 그죠? 우물안 개구리처럼 뭐 주변을 모르면은 민중한 것도 힘들죠. 동독도 어쨌든 바깥 세상 소식을 알고 서독에 대해서 알면서 동독인 주민들이 스스로 통일을 원한다. 그 당시에 이제 마르크와 독일이 마르크화였습니다. 그래서 슬로건 내세울 때 우리는 마르크화를 원한다.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그 시위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뭐 사진만 보면 조금 삭막하니까 우리 그 도시 기행을 보면서 할까요? 자, 여기 드레스덴입니다. 이게 2019년 9월 달에 찍은 영상이랍니다. 오래 안 됐죠? 이게 저 햇빛 때문에 제가 또 한 번씩 보이네요. 할 수 없습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이제 통일 후에 동독 지역에서는 이제 경쟁력 없는 공장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라이프치히나 그 할레 경제구역은
상업과 서비스 영역에서는 그대로 남아서 계속 확대되고, 또 많은 은행들이 이 지사를 라이프치히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 그래도 라이프치히는 그래도 계속해서 팽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프치히에 서독의 그 프랑크푸르트 암마인하고 뒤셀도르프 그 다음으로 독일에서 중요한 금융 중심지가 여기에 이제 많이 그 집중이 돼 가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처럼 이 라이프치히 박람회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00년이 넘는답니다. 라이프치히 박람회가. 그러니까 과거 서독에서 프랑크푸르트 박람회가 유명했다면 동독에서는 이 라이프치히 박람회가 8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런 박람회를 많이 개최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뭐 박람회라든지 또 박물관도 많이 만들고 그 지역의 향토색을 살리는 이런 행사를, 요즘에 한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박람회 같은 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하는 건 좀 생각해 볼 만한, 그죠? 그런 행사 같아요. 제 목소리가 조금 음악 소리 때문에 음악 소리 조금 놔줄게요. 노래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 내용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는 또 옛날부터 그 출판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 달에 개최되는 서적 박람회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처럼. 그래서 이 서적 박람회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의 이 박람회와 함께 이 두 도시가 명성을 떨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라이프치히 서적 박람회는 동유럽과의 접촉이라는 면에서 중요하죠. 그 당시 서독, 우리로 치면 이제 남한이죠.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박람회는 이제 서유럽,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국가들하고 관계가 있고, 동독의 이 라이프치히 박람회는 과거 동서냉전체제 때 동구권 국가들과 접촉할 때 이제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54년에서 1990년 통일될 때까지 칼 마르크스시라고 불린 켐니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도 잠깐 나왔죠. 그래서 이게 19세기에는 작센의 맨체스터라고도 불립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알죠? 작센의 맨체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섬유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영국의 맨체스터가 이제 섬유 산업이 유명한 곳이니까. 이 영상이 좀 괜찮았는데, 괜찮은 거는 좀 짧아요, 보면. 그죠? 자, 여기 라이프치히 탐방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에서는 라이프치히에서 제가 둘러봤던 것들을 사진과 함께 받기도 했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구경할 만한 리스트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 봅니다. 자, 봅시다. 전승기념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1800년대 초반에 라이프치히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근데 사실 저는 라이프치히 전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그래서 둘러봤던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대단해요. 이제 앞에 호수도, 아까 햇빛 때 비쳤죠. 제가 목 뒤쪽이 당겨서 그 방금 주황색 제가 목에 걸고 있는 그 버섯을 버렸는데 저도 모르고 계속 걸고 있다가 목 그 뒤에 그 자극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공호수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니까 그 목 뒤 이렇게 한 번씩 지압을 안 해주면 거북이 목이 됩니다. 알죠? 거북이 목 되면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해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에 지압하는 거. 자, 지금 라이프치히인데 한번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동형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재밌는 모양의 조각상들도 좀 보이고요. 전승기념비니까 뭔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좀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전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상들이 다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아까 모형에서도 봤듯이 이제 표정이 올라갈수록 좀 점점 좁아지는 구조잖아요. 허무하네.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약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원형 계단도 올라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맨 위에 전망대에 갔을 때 재미있었던 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딱 한 사람 지나갈 수 있을 만한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호등에 그렇네요. 빨간불이 신호등이 켜져 보이네요. 있잖아요. 그 말은 제가 지금 전망대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이제 때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록불이 켜지면 이제 밑에서 사람들이 그만 올라오고 제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통로가 좁아서 이렇게 신호등이 이렇게 붙어 있던데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1900 초반에 만든 기념물인데 처음에 지었을 때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좀 그건 들고요.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다 붉은색 지붕을 이렇게 이 하고 독일의 있네요. 전형적인 물론 그 좀더 가옥들 저쪽에 옛날 가옥이래요. 전부 지붕이 이렇게 색깔이래요. 남해 독일 마을에 가면 집들이 또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가봤습니까? 그 한국에서 독일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주거 지역에는 건물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나무가 다 이렇게 같이 있어서 전망대에서 봤을 때는 진짜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치히라는 도시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네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여행 다녀온 지 라이프치히에서 지금 유학 이게 중인 제 친구는 이 사진이 도시에 대해서 있네요, 어떤 그죠? 느낌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한번 자, 엄마 사진이 이렇게 펼쳐주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라이프치히의 전형적인 굉장히 발달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옛날 그런 전통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작센주인데 독일 문화 역사에서도 이 중요한 지역이 작센주입니다. 뭐 하이니 슈츠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바흐 알죠? 음악의 어머니 누구예요? 핸델 그죠? 바흐와 핸델 바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다음에 뭐 멘델스존 바르톨디 그다음에 슈만 리하르드 바그너 슈트라우스 이런 작곡가들이 전부 많이 활동했던 곳이 이 작센주입니다. 라이프치히가 클래식 음악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라이프치히에 뭐 유명한 관현악단도 있고 드레스덴 국립악단도 있고 뭐 이렇게 유명하고 이 작센주는 또 박물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드레스덴에 있는 초록의 둥근 천장 독일어로 그린네 게벨베라고 합니다. 그린 하면 이제 영의 그린이죠. 그린네 게벨베 이게 이제 둥근 천장인데 뭐 이런 이제 유명한 그 건축물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치히 조금 더 탐방할까? 물어봐야겠네요. 네. 전망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저기 뭐 되게 공원이 있네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원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이 전승기념비를 빠져나와서요. 여기입니다. 가을이 조금 이제 느껴지는 시기가 됐는데요. 낙엽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건 옛날 낙엽인가? 어쨌든 공원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공원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하는 곳이었나 하면은 공동묘지 같은 곳인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의 묘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하고 번역기를 돌려봐도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면 좋을까 하는 여지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기가 이제 묘지니까 조각상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죽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보라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좀 토데 게프트 und sie wir leben.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보라. 그 독일어로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바라보는 거는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 죽음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살아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길 바란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혹시 독일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묘소가 참 재미있는데 비석이 이렇게 다 아주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게 이제 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묘소니까 독일어가 안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진을 여러 장 찍었지만 이렇게 공유하기는 조금 거시기하네요. 근데 이제 푸시킨에 대해서 우리가 산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독일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학가가 있어요.
괴테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독일의 시인이고 우린 다 알죠. 파우스트라는 작품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인데 고전 소설을 기본적으로 괴테 좋아해서 좋아하는, 괴테도 제가 좋아하는 그 문학가 중에 한 명입니다. 는 음식점인데 물론 괴테가 다닐 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죠. 식당 분위기가. 우리 사진만 지금 나오니까 사진 한번 봅시다. 라이프치 이제 식당 아니죠, 여기는 식당에서 음식을 이제 먹는 거. 물론 이제 잘 사는 사람이었겠지만 그래도 아니 대학 다닐 때 다니던 식당이라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괴테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식당도 덩달아서 비싸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가격이 좀 없더라고요. 비싸다 이 말이죠. 야, 만약에 내가 진짜 엄청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내가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 앞에 있던 분식집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유명인들과 관련되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라이프치히 투어 이제 여기는 자, 소리를 이제 일반 남편하고 부인 두 사람이 이제 라이프치히 투어한 내용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자, 보시오. 라이프치히 외관입니다. 라이프치히 외관. 조금 옛날 티가 나죠. 벽화고 메리어트 호텔 벽화네요. 라이프치히 메리어트 호텔. 부인하고 같이 두 사람. 저도 집사람하고 이제 나이 좀 더 들면은 여유 있을 때 가고 싶어요. 지금 시간제 여유도 없고 집사람도 일하고 저도 일하니까. 사실은 여행은 가려면은 젊을 때 가야 되는데 그죠? 구경도 하고. 잠깐만요. 이게 어쩐지 소리가 겹치구나. 자, 그래서 나이 들면은 여행할 때 막 아플 수도 있어요. 물이 달라지면 그죠? 좀 젊을 때 사실 여행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서 하려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근데 여러분도 뭐 방학 때라든지 뭐 알바를 통해서라든지 돈을 모으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또 여행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참,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165년이니까. 이 기둥이 나무 기둥입니다. 종류나무로. 그래서 독일에는 요즘 만드는 건축도 일부러 목재로 만드는 건물들이 많아요.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대신에 불에 쉽게 타면 안 되니까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목재 건물이니까 또 그게 뭐 칠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예방은 합니다만은 일부러 건물도 목재로 짓고 이렇게 한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가 이제 자, 오늘 이제 너무 이 구경만 하다 보면 또 우리 텍스트를 해야 되니까 자, 이 화면은 제가 이렇게 막 비춰주면 되고 여러분 텍스트 거기 자, 우리 저번에 텍스트 그 307쪽 조금 더 크게 할까요? 307쪽에 보면 문화적 이질성과 상호 문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독일 이민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 방식으로 상호 문화 교육을 하는지 이런 내용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문화권과는 좀 다른 타 문화권에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있었던 문화권에서 그 익숙했던 생활 방식이나 그런 가치관이 금방 바뀌지는 않겠죠. 그죠? 서서히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터키나 이런 데서 오는 이민자들은 또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죠. 주로 이슬람을 믿는 그 전통이 있는 곳에서 왔으니까 독일 문화와 좀 다른 게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폐쇄적입니다. 독일에 비해서 개방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견학이나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이 이슬람권 부모들은 종교적 이유로
자기 자녀들 보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 중에 특히 여자지요, 딸을 수영수업에 보내지 않는 권리를 얻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답니다. 수영하면 이제 거의 뭐 많이 벗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사함권 여러분 그 여자들 그렇게 막 두건 쓰고 그 다음에 뭐 가리고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한복이지만 이슬람권은 보면은 그 머리에서는 그 두건을 뭐라 하죠? 갑자기 히잡이라고도 하죠. 그죠? 또 뭐 부르카 이런 건 이제 전신을 가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독일 사회에서 조금 낯설죠. 그래서 히잡을 이렇게 두르고 가면 이건 독일 다수 사회는 또 이 나라의 전통인데도 이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일자리를 구할 때도 외국인으로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별받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종상의 이유로 이렇게 뭐 싸움도 있고 폭력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기관, 독일의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그 이민자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주민 단체들도 이 독일 다수사회 토착인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도한다든지, 또 이민자들이 이런 독일의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우리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사설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자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센터가 우리가 이민자 센터라고도 하죠, 우리말로. 이런 게 이제 독일에 이제 많답니다. 그래서 그 뭐 사례를 보면 그 이주민들을 위한 뭐 쾰른에도 뭐 건강센터라는 게 있고, 또 뭐 터키와 쿠르드 이주민 단체와 함께 교육 문제나 종교의 의미, 교육에서의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라든지, 또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강연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주말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그 교육이 독일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국어, 뭐 터키에서 왔으면 터키어, 시리아에서 왔으면 시리아어, 또 뭐 동구권에서 왔으면 또 동구권의 그 언어, 이런 식으로 그들의 모국어로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동양적 문화 뭐 혹은 이런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모국어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친숙한 공간에서 교류하는 게 이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에 있어서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상대의 문화를 배려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거는 독일이 참 어쨌든 과거에 뭐 인종차별이나 뭐 유대인 학살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타국에 비해서 조금 덜 배타적이고 우리 민족이, 그죠? 좀 우리 민족의 정이 많이 작용하지만 외국인들도 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화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그렇게 심한 갈등은 없을 건데, 유독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이 두 종교가 사실은 일신교입니다. 유일신이죠. 하나의 신을 믿는 종교다 보니까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 전쟁도 그렇고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다 보니까 기독교도 십자군 전쟁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타 종교권 사람들 죽이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다 배타적이에요, 두 종교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뭐 불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일종의 수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갈등이 타문화권과.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차별적 경험을 극복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상호 문화적 교육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모임이나 청소년 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차별적 경험을 연극을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치료를 할 때 심리 치료나 또 역할 치료, 또 연극을 통해서 자기가 차별당한 경험을 그 연기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 그 정화작용을 느끼고 그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역할극을 시도해보고 스스로 연극 작품이나 영상 필름을 또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심리적으로 어떤 그 차별받은 거를 또 막 극복을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 또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있는 가톨릭 전문대학인데, 이 쾰른에 있는 전문대학인데 3일간 개최된 뭐 다양성 워크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어로 프라이제.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 첫 학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자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출신과 그들이 직접 겪은 차별적 경험을 뭐 이야기한다든지, 차별은 인종이나 사회계층이나 외모나 언어나 또 뭐 장애인이나 또 성적 지향, 뭐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거 말이죠.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차별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차별도 있죠. 뭐 인종차별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차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래서 이런 걸 이제 서로 상호 경청하고 이런 게서 공감하고 이런 공감 능력을 또 교육하고 차별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많죠.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물론 더 나쁘지만 자기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하는 거, 자기가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요즘 저도 이제 교직원이나 뭐 교원들 한 학기마다 꼭 들어야 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차별이나 또 폭행에 대한 교육, 이런 거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뭐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들으면 뭐 조금 그 경고라든지 약간의 좀 그런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좀 이제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실행하고 있어요. 아마 다른 대학 외부의 평생교육이라든지 다른 외부에서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아마 할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뭐 성차별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차별이라는 게 인종차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주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호문화교육이니까 인종차별과 조금 더 관련이 있지만 또 다양한 차별이 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언어가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 이런 거를 고려한 상호문화교육도 또 이제 필요하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에서 항상 그 피사라고 그 어학 시험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수학 능력도 하는 그 수학 과목도 있고 뭐 시험이 여러 개 있는데, 2000년대 초에 이 피사의 시험 결과를 보고 독일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그 전체적인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게 너무 점수가 낮았다. 그 보니까 아무래도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이 독일어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독일 사회에서는 이 이민자 가정에 독일어가 더 많이 사용돼야 하니까 이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건 이제 이 독일인들이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독일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민자 가정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자기 나라 모국어도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용 못하게 하면은 이게 언어의 자유라는 원칙에 위배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포들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는 주로 모국어, 한국어나 모국어를 사용하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는 학교에서는 그 나라를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정이 그래도 부모들이 좀 의식이 있는 가정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교포 2,000원 아이들이
뭐 미국에 재밌게 보랍시다. 근데 그 자녀 뭐 2세대, 3세대들이 한국어를 모르고 영어만 하면은 그렇게 같은 민족이라는 외모만 한국인이지 동질감이 덜 느껴지죠. 그죠? 조금 서투르다도 한국말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모한테도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더라도 절대 자기 나라 모국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독일에 온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만 하도록 하면 안 되죠. 가정에서 자기 모국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뭐 그걸 반대 안 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뭐 이런 걸 지향하고 있고, 하지만 독일어라는 이 단일 언어를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다중 언어를 구사한다. 즉 독일어와 또 자기 나라 모국어를 다 구사하는 청소년이 현실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중 언어 능력은 나쁘지 않죠. 우리가 외국어를 두 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그죠? 스펙도 되고 어쨌든 자기한테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주민들이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네트워크화된 그 글로벌 사회에서 이제는 이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자원으로 인재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다양성은 반드시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학교에서는 종교 수업이 있다 했죠? 자, 여러분 뭐 이 텍스트만 보여주면 좀 지루하니까 잠깐만요. 아까 요 라이프치히에 여행하는 내용 봅시다. 이 부부 두 사람이 여행하면서 찍은 내용인데, 자, 이거 보면서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지역명 교태의 동상 아까 우리 다른 그쪽에서도 나왔죠. 자, 네. 구시청사 아까 나왔죠. 네,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텍스트 다시 돌아가면 그 종교의 다양성,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종교 수업이라는 게 학교에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수업 듣고 싶은 사람 기독교 수업 듣는 거고 뭐 이렇게 있는데 주로 가톨릭이나 신학, 개신교 이렇게 많죠. 그렇지만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슬람권에서 터키라든지 이런 이슬람권에서 많이 이주민들이 오니까 이슬람 종교 수업도 개설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슬람이 독일에서는 보면 이제 이 가톨릭과 개신교 종파 이외에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종교상으로 지위가 그래 됩니다. 그 인구수와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수업을 개설하는 곳들이 이제 예전보다 많아졌어요. 이제 선택의 자유죠. 물론 유대교도 종교 수업도 있습니다. 공동체도 있고 또 힌두교나 불교 역시 독일에서도 또 자기들 원하면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종교 수업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 종교 수업 굳이 들을 필요는 없죠. 이거는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저도 이제 뭐 부모님들이 불교를 믿지만 저는 종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이 종교라는 것이 예전처럼 어떤 순수한 신앙의 의미가 퇴색되고 종교가 좀 기업화되고 좀 세속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늘어나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종교가 너무 거대해지고 정치화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뭐 벗어나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에서 여러분 그 313쪽에 한번 보면은 그 상호문화교육과 관련해서 베를린 필하모니의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 이제 직접 우리가 하기 전에 이 독일에서 문화기관과 문화교육기관에서 상호문화교육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뭐 청소년 예술학교나
또 뭐 문화교육기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술 코드라는 독일어 쿤스트 코어인데 예술 코드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청소년 예술학교와 문화교육기관들이 함께 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나 아까 말했던 그 연극 같은 거 있죠? 놀이나 연극을 하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협회라고. 독일어로 Spiel plus Theater Bundesarztgemeinscha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도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의 예술교육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 연극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포니 해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의 목소리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르 지역에 사는 이주 배경이 있는 노인들과 또 없는 노인들의 그 문화적 화합. 그러니까 이주 배경이 있는 노인들하고 좀 가난한 노인들이죠. 그런 이제 토착인들이겠죠. 독일인들, 노인들. 이 노인들 간에 문화적으로 서로 만나게 하는 모임을 주최한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최근 이런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또 다른 예술 영역에서도 수많은 상호문화 교육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313페이지 텍스트에 나오는 이거는 이제 광고네요. 또 광고입니까? 베를린 필하모니케의 상호문화 교육이 또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뭐 광고가 길어요. 끝났구나. 자, 여기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드레스덴에서 라이프치히까지 기차 여행을 하는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찾았는데 이 체 알죠? 독일 기차 아주 빠른 기차 있지 않습니까? 이 체로 이제 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소리를 낮출까요? 그 화면을 조금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중요한 작센에서 중요한 그 드레스덴에서 라이프치히까지의 기차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분짜리죠? 한 4분 18초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길지 않으니까 이거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텍스트에서는 여러분 베를린 필하모니 상호문화교육 이걸 사례로 들었는데 잠깐 볼까요? 자, 음악을 낮춥시다. 소리가 조금. 여러분 그 텍스트에 보면은 자 313쪽에 봐보세요. 313쪽에 자 여기서 여기 나오죠. 자 그죠? 상호문화 교육의 사례 해가지고 베를린 필하모니 상호문화 교육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베를린 필하모니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국제적으로도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오케스트라 연주 단체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다문화 관객층을 물론 뭐 다양한 관객층을 끌어들이면 또 뭐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니죠. 수익도 창출되고 뭐 이렇지만 독일인들만 꼭 관객으로 올 필요가 있느냐? 진짜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이런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화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건데 이걸 조금 보면서 오늘 아마 상호문화 교육은 오늘 어쨌든 마칠까 합니다. 자, 지루할까봐 여러분 기차 여행 풍경 제가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화질이 그래 좋지는 않네요. 그죠? 왜냐하면 기차가 워낙 빠르니까 이걸 지금 조금 느리게 했는데 이래요. 여러분 이체라는 기차가 엄청 빠른 거 알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지금 약간 느리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필하모니는 다문화 관객층을 대상으로 뭐 워크숍이나 콘서트도 개최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다른 지역의 이주민들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의 음악과 악기도 소개를 했답니다. 그 지역이 원래 클래식 음악의 전통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지역의 음악과 악기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래야 이제 조금 유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우리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이 다른 문화 간의 공통성이나 차이점도 주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베를린 필하모니가 결국 이 상호 문화 교육을 이 오케스트라가 실현한 겁니다. 음악이 이제 국경선을 초월하니까 그죠? 그래서 문화 간의 어떤 공통성과 또 차이점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공연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서로 알아가기 위한 워크숍이나 콘서트를 이 프로그램에 많이 넣었답니다. 그래서 뭐 공동의 예술적 경험을 함께 하면서 서로 상호간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이 어떻게 보면 좀 창조적인 겁니다. 이 예술 프로젝트들이 그죠? 좀 새로운 건 아니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좀 창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만남의 콘서트겠죠. 이 만남, 문화적 만남이죠. 문화적인 대화. 그래서 독일어로 만남하면 베게그누겐 이런 말이 있죠. ein kultureller Dialog. 쿨투렐러 하면 영어의 컬처럴입니다. 문화적인 디알로그 하면 영어의 다이얼로그이죠. 대화. 이런 제목의 워크숍에서 동양과 서양을 초월하는 경계를 넘는 그죠? 이런 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의 타악기라든지 이걸 연주하는 사람 그래서 터키 예술을 소개해주고 또 베를린 학교 합창단들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민속음악을 또 실험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워크숍에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의 가족도 초대해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도 그 흑백 사진이지만 사진이 나와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 화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차 여행은 하필이면 이체로 해놓으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어디냐면은 314쪽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음악 춤 워크숍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했던 그 음악 춤 워크숍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베를린 필에서 그 음악가들과 또 아랍 지역 초청 음악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악기와 음악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권의 음악을 친숙하게 해주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창조적 예술 활동을 또 지원해주고 또 독일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 이 외국의 초청 음악가들이 서로 만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가들이 서로의 음악을 좀 알아가고 친숙해지면서 낯선 음악에 대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어떤 해석을 또 한다든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면은 이제 이질감이 문화적 이질감이 많이 해소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그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카에서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베를린 필하모니카가 최근에 유럽의 난민 위기와 관련해서 2016년에 3월 달인데 베를린으로 입국한 이 난민과 또 이 난민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개최했답니다. 그래서 난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 베를린 필하모니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더 유명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일거양득입니다. 사실은 물론 순수한 의도로 했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베를린 필하모니를 더 유명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클래식 음악 그 관객층만 대상으로 하면은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베를린 필하모니 자기들의 어떤 외연능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독일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이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 비슷한 걸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전통 그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안 하지만은, 그죠? 오히려 요즘 보면은 우리 전통 음악이나 한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좀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가 우리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류 때문에 더 영향, 우리나라 옛날 사극을 보고 우리나라 가시라든지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또 좋은 점은 K-팝 음악 중에 뭐 보니까 이제 그 그룹 이름이 뭐죠? 여자 3명인데 집에 자녀들은 잘 아는데 저는 이름이 조금, 저는 BTS는 알아도 그 여자 3명 그룹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개량 한복 입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한복에 대한 그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대중음악이 참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한국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영화를 보고 영화에 나오는 그 한국인들의 뭐 선비 복장이나 갓 이런 거 보고, 그 킹덤이라는 좀비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우리나라 갓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관심이 있었다고 하죠. 이런 거 보면 대중문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일의 사례처럼 이렇게 베를린 필하모니라는 이 클래식 음악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도 활용하는 거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51분 30초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여러분 텍스트 보면은 이 상호문화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사례들이 있죠. 뭐 로자 파크스 학교의 학생들이 꾸민 버스 정류장, 그 뒤에 사진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로자 파크스 학교 학생들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사회 통합을 위한 예술로서 상호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탁 학생들이 스스로 꾸몄어요. 그죠? 이제 학교는 게잠트 슐레입니다. 게잠트 슐레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게 훨씬 제도적인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면서 유연하게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가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상호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추구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우리도 앞으로 지금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민자들과 이주민 2, 3세대들과 좀 잘 화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저 지방의 시골에 가면 이주민 출신 가정의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한 3분의 1, 거의 반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답니다. 들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독일의 사례는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로서 상호문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텍스트로 이제 찾아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독일 다른 도시 여행도 병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만 텍스트만 하면 지루하니까, 그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이제 또 여러분 편안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